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 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저희는 오늘의 역사 그리고 이보은의 사계식탁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 식탁에서는 정월대 보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군요. 그때 드실 수 있는 시래기 요리 준비했습니다. 자,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탁구 게이트의 중심에 섰던 축구 대표팀 이강인 선수가 런던으로 직접 건너가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사과받은 손 선수 역시 이강인 선수를 용서해달라면서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사실 정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네. 두 선수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는데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강인 선수의 사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찾아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우선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국가대표팀 동료들, 축구 팬들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과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긴 대화를 통해 주장의 무게를 이해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준 흥민이 형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흥민이 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과 행동으로는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흥민이 형이 주장으로서 단합을 위해 저에게 한 충고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저만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과문이 발표된 직후에 손흥민 선수도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입장문과 함께 이강인 선수와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짓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손 선수는 그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또 이강인 선수와 충돌했던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서요. 나도 내 행동이 잘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질타받을 수 있는 행동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팀을 위해 싫은 행동도 해야 하는 게 주장의 본분이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갈등을 풀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재밌는 게 한 카페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비상이 좀 걸렸다고요. 네, 왜냐하면 팬들이 이른바 돈줄 내러 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누리꾼들은 손 선수를 이거 대인배다라고 칭찬하면서 손 선수가 전속 모델인 카페로 발길을 옮기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나 혼자 오늘 음료 3잔 마실 거다. 내지는요. 나 오늘 먹어서 응원하겠다. 점심에 부서에 음료 10잔 돌리겠다. 아르바이트생들 힘내세요 등의 응원 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화해했다니까 참 다행인데 전 이 일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말을 잘 만들어내는구나. 무슨 탁구 게이트? 이게 탁구 게이트였어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죠. 또 하나 이거 부러운 건데 강이나 흥민이 형 이러잖아. 우리는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인데 야 강이나 흥민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부럽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고 우리 국민이 또 멋지게 축구 경기 관람하면서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대규모 병원을 이탈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의료 현장의 의료 공백, 정말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10명 중에 7명이 현장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복지부가 의료 면허 취소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강경책을 꺼내들었는데도 집단 행동을 막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료나 수술 일정이 일단 연기가 되고 있고요. 환자 보호자들 불안감 이로 인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병원이 수술과 외래 진료를 대거 취소하거나 미루면서 환자들의 성토도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병원을 찾은 시민들에 따르면 이를테면 엄마가 암 3기 수술 후 2차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전공의 파업 때문에 항암 치료가 2주나 밀렸대.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또 전공의 파업으로 CT 검사 자체가 취소됐다. 교수님이 밖에서 외부에서 하고 오라더라 등의 사연이 잇따라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병원 대응은 있습니까? 네,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대형 병원은 최소 30%에서 50% 정도 수술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의 이탈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는데요. 응급과 또 위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을 하면서 급하지 않은 진료 그리고 수술은 최대한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수술 취소 규모는 조만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각 병원들의 진료 일정 조정폭 또한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또 교수와 전문의들을 환자 진료는 물론 응급과 야간 당직 근무 등에 긴급 투입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도가 쌓여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뭐 특히 당장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또 쏟아내고 있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수술을 앞두는 환자들까지 뒤로 하고 전공의들의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에 국민적인 반감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일반 시민들은 의사들의 이 같은 행태에 이거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 이런 냉담한 그리고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잡고 이거 협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최근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또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위기에 대한 반성이 과연 있기는 한 거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다른 시민은 환자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어디 간 거냐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뭘 할 때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그게 성공하는 건데 얼마 전도 아니죠. 어젠가 네. 그 여론조사 라디오 틀어놓고 보니까 70%가 이거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 국민의 지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시동생을 협박한 혐의를 부인해왔던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는 소식인데요. 황의조 선수가 영국에 진출하면서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형과 형수를 멀리하려고 하자 이런 행동에 배신감을 느껴 범행에 이르렀다. 이렇게 실토를 한 겁니다. 그동안 이 황의조 선수의 형수는 휴대전화 해킹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랬습니다. 수사 과정 중에는요. 이건 해킹을 통해서 나도 피해를 본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었는데요. 법원에 와서는 혐의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문을 냈는데 반성문에서 이 형수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기 위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이어서 평소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관리하다가 휴대폰에서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걸 이용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범행 동기를 설명했는데요. 또 오로지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진 않게 했다라고 또 변명을 하면서요.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씨는요.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 피해 여성에게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받고 싶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가 됐고 일파만파가 됐는데 네. 상황이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에게 물려 다치는 사건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견주를 보고 이런 와중에 산책 매너에 감탄했다. 이런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산책 매너를 보여줬길래 감탄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을까요? 네, 이게 지난 20일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은 정말 올바른 매너를 가진 견주와 개를 봤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산책 중이던 그 상황을 올렸는데요. 같이 올라온 사진을 보면 골든 리트리버와 견주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이 보입니다. 작성자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견주와 개는요. 인도 옆 숲을 쪽으로 걸으면서 인도 보행자들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견주는 개의 돌발 행동 제어하기 위해 굉장히 목줄을 짧게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 드문 견주의 모습을 접한 A씨는 집 근처에서 산책하다 보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사람 무서워해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봐왔었는데 이런 견주는 처음 본다면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저 골든 리트리버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저게. 순하기도 하고. 네. 근데 저런 또 산책 매너를 보여줬는데 저런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저런 견이 있는 반면에 또 한켠에서는 참 이거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참 불안불안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게요. 이렇게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건수가 1년에 2,000건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개물림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개 원령이 2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을 마치고 각 시도에 사육허가 신청해야 하고요. 그 이후에는 각 시도가 맹견의 위험도를 고려해서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해서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엔 맹견의 사육 허가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 오늘의 역사 함께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네, 우리에게 역사를 소개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65년 2월 24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 오르는 동태, 이거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수입산 아닙니까 요즘에? 노량진 수산시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 밥상에 오르는 동태를 비롯해서 오징어, 갈치 그리고 참치 같은 생선들을 우리 맛있게 먹지만 정작 이거 어디에서 어떻게 잡아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 생선들에는 수입한 것도 많지만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먼 바다에 나가서 잡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1965년 2월 24일은 바로 우리나라 원양어선단 결단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날 프랑스에서 들여오는 원양어선 91척에 탈 선원 2,500명 중 1차로 25명이 프랑스로 향했고요. 이들은 환송식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양국 대사의 격려와 양국 요인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은 원양어선 탈래 이러면 극한 직업으로 내몰리는 듯한 무섭죠. 그런 느낌인데 네. 이때는 이제 6.25 이후에 우리 산업 발전을 이끈 그야말로 산업의 역군들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원양어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네, 우리나라 원양업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최초의 원양어선 진화모가 1957년 6월 29일 부산항을 출항한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목적지는 인도양이었어요. 당시 일본어로 마구로, 영어로는 튜나, 우리말로는 다랑어죠. 이 참치를 잡기 위한 첫 항해였는데요. 그 당시는 참치를 직접 본 적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네. 그때 27명의 선원들이 남쪽으로 향해라. 지남이라는 뜻이죠. 이런 뜻으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지어준 이 진화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름이. 아니 근데 한국 최초의 원양어선 어업이잖아요. 참치를 본 적도 없다 그러셨고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는데 나가가지고 어떻게 좀 잡았나요? 어려웠죠.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산을 출발해서 인도양으로 가는 도중에 대만과 싱가포르 해역에서 참치 조업을 해봤는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추러 2달 만인 1957년 8월 15일 인도양 니코바르 섬해역에서 0.5톤의 참치를 건져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1일 부산항으로 돌아오는데 10톤가량의 참치가 실려 있었습니다. 진화모는 이듬해 해도 또 출항해서 남태평양 사모아 해역에서 1년 3개월 동안 조업하면서 약 150톤의 참치를 건져 올렸습니다. 아니 이때 진암호에 몸을 실은 선원 중에서 지금 동땡 참치
여기 동땡 참치의 창업주가 타고 있었다면서요? 네, 동땡 그룹. 자, 김재철 명예회장이 그때 23살의 나이로 원양어선 말단 선원으로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벌 회장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무려 11남매의 마지로 태어나서 6.25 전쟁 그리고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일찍부터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7년에 진화모에 몸을 실었는데요. 이때 각서를 썼다고 해요. 이 각서 내용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1년간 무보수, 에? 사망 시 책임 안 질. 뭐야 이게? 네, 너무 가혹한 각서예요. 자, 이렇게 쓰고 그 배를 타서 이 고된 일이 끝나고 꼭 어학 공부하고 물고기 공부하고 이러면서 실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인재가 되는데 영어로 된 항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인재가 됐다는 거죠. 1년 뒤에 정식 사원이 돼서 1등 항해사가 됐고 25살에 선장이 됩니다. 야, 자, 대단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참치 배를 갈라서 참치가 뭘 잘 먹는지 이걸 연구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귀인을 만나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의 동땡그룹을 만든 거죠. 야. 그리고 김 회장은 나중에 자기 아들도 이 원양어선에 태웠다고 합니다. 맨몸으로 참치배에 올랐던 한 말단 선원이 네네. 동땡 참치를 만든 그러니까. 지금의 회장님이 됐습니다. 와, 대단한 이야기인데 사실 뭐 전쟁 이후에 우리 경제 상황이 참혹했던 그런 수준이었을 때 우리나라 원양 어선들이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졌잖아요. 네, 1950년대, 60년대 정말 우리나라 경제 성장 기반이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외교 관계조차 되지 않은 나라까지 진출해 가면서 5대양을 누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 제공은 물론이고 귀중한 외화벌이를 하게 되는데요. 원양 산업 역군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진화모 시험 조업 이후 1958년부터 1979년까지 21년 동안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당시 한국 광부,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굉장히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는데 이것에 비해서 20배가 많은 액수였어요. 그러네. 원양 어획물 수출이 당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5%에 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금액 면에서도 정말 기여가 엄청났고요. 이건 또 해외 자원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소위 외화 가득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00%입니다.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 당시 1달러도 소중했던 그 상황에서 1960년대 한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요. 1970년대까지도 그랬고요. 1980년 이전에는 우리 참치 구경을 못했어요. 그거 모르는 생선이었습니다. 다 수출해요. 네, 전량 수출을 했던 아, 거죠. 그래요? 그러다가 1982년에 동땡그룹에서 참치 통조림을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저도 그때 그게 완전 참치라는 걸 히트예요. 먹어봤습니다. 네. 진짜 히트였어. 놀랐을 것 같긴 해요. 어디- 처음 보는 맛. 어디 먹어보는 MT 맛. 가고 뭐 이러면 네. 그런 거 가져가면 진짜 그 당시에 기가 고기 막혀. 덩어리 단백질을 공급할 그게 없었으니까 더더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보릿고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먹을 게 없었는데 이렇게 또 멀리 바다에 나가가지고 다양한 해산물들을 잡아오니까 우리들 가족들 그 식탁이 굉장히 풍성해졌 것 같긴 해요. 네, 이 원양어업으로 잡은 참치를 비롯해서 명태, 오징어, 꽁치, 민어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중적인 생선들이죠. 우리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해줬고요. 어획량이 1958년 257톤에서 1975년 56만 5,593톤으로 50만 톤을 돌파를 했고 1992년에는 102만 3,926톤을 기록해서 100만 톤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국민에게 부족한 수산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했고 엄청난 외화벌이를 했던 거죠. 그동안 연안국들의 규제가 강화되고 입어료가 상승이 돼요. 돈 내고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이 입어료가 상승을 해서 이 악화가 되는데요. 원양어 선수가 그 이후로 조금씩 감소를 했지만 지금도 한 해 40만 톤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원양어업을 통해서 이런 결실을 맺었습니다만은 그 뒤에는 또 선원들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많은 선원들이 조업 중에 희생당하기도 하고 특히 그 배에 냉동고가 있어요. 참치를 이제 급속 냉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영하 60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올겠네요. 네, 여기에 갇혀서 아이고. 사망한 선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망망대해서 순직한 원양 선원들이 많은데 해외 어장에서 조업을 하다가 순직한 분들을 위해서
바깥에 선원 묘지를 만들어요. 스페인의 라스팔마스를 비롯해서 페네리페, 사모아, 수리남, 타히티, 피지, 앙골라, 세네갈 이런 여러 곳에 묘지가 있습니다.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지난 2002년부터 정부 예산 지원받아서 해외 산재한 원양 선원 묘지의 발굴, 정비, 보수 작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대양을 누비면서 눈부신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데 일조한 우리나라 원양어선, 우리 식탁에 오르는 해산물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노력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오늘도 참치 드실 때 그 선원들의 노고도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4년 2월 22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74년 2월 22일은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악의 수치라고 불리는 통영 YTL 30호 침몰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통영 앞바다에서 대한민국 해군 159기 훈련병 330명을 태운 해군 예인정이 침몰하면서 해군과 해양경찰 훈련병 159명이 숨진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전시 아닌 평시 해난 사고 중 세계 해군 사상 가장 큰 인명 손실을 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벌써 50년이 지난 사고인데 이게 인재인데 기네스북에 오른 사고라고요,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전쟁이 나서 뭐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평시에 어떻게 군함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을까요? 네, 1974년 2월 22일은 겨울이 끝나갈 무렵인데 그날 많이 추웠다고 해요. 오전 10시부터 통영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비까지 내려서 체감 온도는 거의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해군 신병 159기와 해경 11기 훈련병 316명이 8주차 훈련 일정으로 이순신 장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통영 충렬사를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YTL을 타고 모함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갑자기 파도와 돌풍이 일어났고요. 파도를 피하려고 YTL정이 급선회를 하다가 균형을 잃고 전복, 침몰되면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네, 당시 통영에 폭풍주의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일정을 강행을 했는데 이게 또 그 정원을 초과해서 많은 훈련병들이 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해군이 충렬사 참배를 마치고 이제 집결을 했는데 전체 병력을 330명씩 2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네. YTL정에 실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배가 작았다기보다는 사람이 너무 많이 탄 거죠. 이 YTL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형 선박의 출입항을 보조하기 위한 작은 배예요. 정원이 150명이었는데요. 네. 330명이 탄 겁니다. 또 수송정이 아니라 이런 예인정에 배를 사람을 두 배 실은 것도 넘게 탔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2배가 넘는 정원에 사람을 태웠는지 이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입니다. 안전불감증이죠. 근데 또 뭐. 네. 당시에 훈련병들이 전투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빠졌을 때 그 불편하잖아요. 이게 무겁고. 그렇죠. 그래서 못 나온 것도 있다. 이런 얘기. 네, 이 전투화도 문제가 됐는데요. 당시에 훈련병들이 전투화를 신고 있었는데 이게 희생자가 많았던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생존자들도 이런 증언을 해요. 물에 빠졌을 때 빨리 전투화를 벗고서야 헤엄쳐서 살아났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물에 빠지면 목이 길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에 방해만 되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 해군은 함정에서 전투화 착용을 오히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엄격히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네, 뭐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당시 주변에 있었던 어부들이요 사고 당시 이제 배에 있던 모든 걸 던지면서 정말 필사적으로 이렇게 훈련병들을 구조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고 당시에 주변의 민간 어선들이 필사적으로 이 훈련병을 구조했는데요. 주변에 있던 메이로 어부들이 10m 길이 나무 발판을 바다에 던지고 목청껏 헤엄쳐라, 발판을 잡아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일부 선원들이 이미 실신해서 둥둥 떠 있는 이 수병들을 갈고리로 건져냈고 허우적대는 군인은 많은데 그들이 잡고 버틸 게 없으니까 기관실 문짝까지 뜯어서 던졌다고 해요. 나중에 배에 로프를 풀어서 던졌는데 어떤 훈련병이 팔에 힘이 없어서 이걸 잡지를 못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훈련병이 팔에 힘이 없으니까
입으로 그걸 누른 겁니다. 그래서 이 악물고 이 입을 물고 이걸 건져냈는데 그 과정에서 앞니 3개가 빠졌다고 해요. 네, 건져내고 보니까 자기 앞니가 빠진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간 선박이 구조한 사람만 해도 50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뒤늦게 도착한 해경 경비정이 8-8명을 더 구조를 했습니다. 네, 눈앞에서 청년들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이게 살리고 싶었는지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사실은 당시 배에 탔던 훈련분들이 해군 중에서도 우수한 훈련생들이었다면서요? 네, 그런 뒷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330명 1중대, 2중대, 3중대원이 먼저 이 사고난 배에 승선을 해야 됐는데 7주차까지 성적 우수중대, 충무중대, 4중대가 1, 2중대와 함께 이 배를 탄 겁니다. 그래서 3중대원과 이 4중대원들의 운명이 뒤바뀐 거예요. 희생자도 4중대에서 가장 많았는데요. 중대원 100명 중 7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훈련소 성적이 가장 좋았던 중대원들에게 너무 가슴 아픈 운명이었죠. 선착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330명은 무사했지만 동기생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이걸 평생 지고 가는 슬픔으로 남기게 되죠. 이 희생자 숫자에 대해서도 많이 회자가 됐는데 이게 해군 159기생들이었다고 네. 해요. 근데 159명이 희생됐다고 들었어요. 네, 해군 159기에서 159명이 희생됐다라면서 미스테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희생자 159명이 전부 159기 훈련생들은 아니었고요. 당시 해군 훈련소 159기는 해경 11기 신병들과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희생된 사람들은 해군 훈련병 103명, 해군 기관병 6명, 해경 11기 50명, 이래서 159명이 됐던 겁니다. 네, 더 마음이 아픈 건요. 이 사고가 발생한 날, 그 다음 날 이제 부모님들과의 면회가 있었다고. 아이고. 훈련 마치고 이제 네. 면회 어떻게? 사고가 난 1974년 2월 22일이 금요일이었고요. 다음 날인 23일이 1월부터 시작된 7주차 훈련의 주말 토요일이어서 가족 면회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충렬사 참배를 마친 이 훈련병들은 하룻밤만 지나면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가족들은 하루 전날 진해에 도착해서 인근 여관에 투숙을 하면서 이 면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겠네. 이 가족들에게 전달된 것은 믿을 수 없는 비보였습니다. 가족들은 하루 만에 면회객에서 유가족으로 아우.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예. 자식들 보고 싶어서 그냥 그때 교통이나 편합니까? 전날 오셨어요. 전국 각지에서 네. 오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런 비보를 맞게도 했습니다. 이 비극의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네, 사고 직후에 정부는 해군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을 경질하고 진해 해군 교육단장과 신병 훈련소장을 직위 해제하고 훈련 대대장 등 인솔 책임자 3명을 구속해서 군법회의에 회부했습니다. 그런데 구속됐던 교육단장이나 신병훈련소장 등 핵심 지휘부는 별다른 처벌 없이 풀려났고요. 훈련대장이야 중대장, 소대장, 교관, 조교 등 인솔 책임자 역시 복직해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책임진 사람은 없는 거죠. 당시 국방부와 해군은 과실 부분은 숨기고 서둘러 유족들을 회유해서 국립묘지 안장과 군사 원호를 지급하는 조건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족들을 회의했단 말이 참 슬프네요. 네. 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159명의 억울한 죽음만 남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공식적인 위령제를 올린 것도 사고가 지나고 한참 뒤였다면서요? 네, 그 뒤로 유족과 생존자들은 침묵 속에 자체 모임만 가져야 됐습니다. 한국 해군이 공식적으로 위령제를 올린 건 사고 후 24년이 지난 어이구. 1998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YTL 사건은 입에 오르내리는 것조차 금기시 됐습니다. 통영 YTL 30호 침몰 사건은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자, 군인들은 국가를 믿고 국가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국가는 군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희생자들을 잊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쉬쉬하고 묻혀 있었으니까 저도 생소했거든요. YTL 통영. 야, 이거 침몰 사고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랬군요.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4년 2월 25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74년 2월 25일은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들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 구속한 문인 간첩단 조작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국군보안사령부가 반국가단체 기관지에 원고를 게재했다는 혐의로 5명의 문인을 구속했고요. 이 중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박정희 정부가 유신 선포하고 유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거였습니까? 네, 여러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10월 유신을 선포했는데요. 유신 체제는 대통령에게 강력한 통치권을 부여하는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 말하자면 독재 체제였죠. 이후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고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 조치권을 발동해서 유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74년 1월 7일 날 문인 61명이 명동성당 앞에서, 구체적으로는 명동성당 건너편 지하다방에서 했는데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 60일인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중에 5명이 구속된 것이죠. 아니 근데 문인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집단 의견 표명을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야 뭐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문인들을 구속한 명분이 혹시 뭐였을까요? 네, 일본에 있는 친북단체 조총련의 기관지 한양이 반국가단체의 위장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했고, 이것이 그 발표 내용입니다. 그 잡지 간부들과 화합했고 원고료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임헌영, 김우종, 이호철, 장병희, 정을병 씨 등 5명의 문인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고요. 한양 잡지와 북한과의 관계는 연결 여부 우린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해 6월 28일 법원이 관련자들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정을병 씨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근데 정말 문인 간첩단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잡지, 반국가단체 기관지가 어떤 잡지였는지 그거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양의 정체가 중요한데요. 일본에서 제일 조선인들이 발행을 하는 잡지는 맞아요. 그런데 조총련계 잡지가 아니었고 조총련 자금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창간호에는 5.16 혁명 공약을 실었고 1960년대에도 박정희 정권의 우호적인 내용을 많이 실었던 잡지예요. 그 잡지에 기고한 국내 필자들도 많았고 한양지는 국내에도 수입이 허용됐던 잡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사건 직후 문인협회 회원 600명 가운데 295명이 대거 석방 탄원서에 서명을 했고 수많은 문인들이 혐의 사실이 근거 없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인들의 결백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야 밝혀졌죠. 네, 사건 발생 32년이 지난 2006년이 돼서야 문인 간첩단이라고 불리던 이들의 억울함이 밝혀지는데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6년 6월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한양이 조청년 위장잡지라는 증거가 없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가 불법으로 수사한 조작 사건이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들에 대한 사과와 재심을 권고합니다. 또 관련자들이 최장 12일 동안이나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래서 범죄 사실을 허위로 자백하게 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피해자 5명 전원이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5명 인생은 어떻게? 아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의 역사,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10년 2월 23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배삼룡 씨 아세요? 아유, 그럼요. 아, 저의 네. 전설의 네, 선배님. 2010년 2월 23일은 대한민국 코미디계의 대부이자 전설이죠. 배삼룡 씨가 우리 곁을 떠난 날입니다. 배삼룡 씨는 특유의 허약한 바보 연기로 비실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최고의 인기를 얻었는데요. 1970년대 한국 슬랩스틱 코미디의 재미를 처음 선사하면서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배삼룡 선생님의 코미디는 60, 70년대 대한민국 국민 다 힘들고 배고플 때 네. 많은 위안을 줬던 정말 코미디계의 전설이죠. 그렇죠. 맞아요. 또 저희 또 직계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저희 후배들은 그 얘기가 정말 타고난
희극인이시다 할 정도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데 이 배상훈 선생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희극인의 길을 오시게 됐을까요? 네, 1926년에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난 배삼룡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3살 때 큰형을 따라서 일본 도쿄로 건너가요. 거기서 우에노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광복되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20살 때 춘천에 공연을 온 유랑 악극단 민협의 단장을 무작정 찾아갔다고 해요. 당시 단원들이 배삼룡 씨 보고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이 다 있어라고 수군댔다고 합니다. 배삼룡 씨가 배우가 되고 싶어서 왔다라고 어렵게 말을 꺼내니까 웃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자, 안 된 줄 알고 허탈하게 돌아섰는데 악극단 단장이 이름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창순입니다라면서 본명을 말하자 그 단장이 차라리 삼룡이라고 하지라고 놀린 거예요. 그랬더니 배삼룡 씨가 재치 있게 용이 3마리라 나쁘지 않네요. 예명 지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악극단에 들어가서 배삼룡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 악극단을 거치다가 방송계에 진출하게 되죠. 배삼룡 선생님은 특히 그 웃으면 보기와요에서 특히 바보 연기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었죠. 네, 웃으면 보기와에 출연하면서 최고의 스타가 되죠. 구봉서, 서영춘, 이기동과 함께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데요. 특히 배삼룡 씨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코미디 황제 이주일 씨, 그다음에 네. 연구 없다. 네. 제가 심영래 씨. 이제 심영래 씨, 그다음에 선생님, 맹구 선생님. 맹구, 이창우 씨 이렇게 이어지는 한국 코미디의 바보 연기의 원조예요. 특히 마른 몸, 작은 체구로 비실비실 비틀거리면서 걷는 갈치자 걸음으로 아주 비실이라는 이 애칭이 붙었죠. 특히 구봉서 씨와 콤비가 아주 좋았어요. 구봉서 씨는 번듯한 외모에 탄탄한 연기력, 유창한 언변으로 지적인 역을 주로 맡았다면 배삼룡 씨는 그 반대예요. 엉뚱한 말과 행동, 바보 같은 모습으로 주로 구봉서 씨를 골탕 먹이면서 큰 인기를 끌었죠. 네, 이 코미디의 그 바보 캐릭터 하면은 뭐 우리 심영래 선생님도 있었고 뭐 안상태 씨 있지만 원조 우리 배삼룡 선배님의 그 캐릭은 정말 이 최고라고 그럼. 생각을 하거든요. 전 국민이 다 전설인 봤죠. 거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모든 국민이 잘 추는 그 개다리 춤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원조가 배상윤 선생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뭐 엎어지고 넘어질 듯 하면서 양다리를 구부리는 일명 개다리 춤이 있는데 이 춤의 원조가 배삼룡 씨고 배삼룡 씨의 트레이드 마크가 또 이 춤입니다. 당시 이 춤 한번 흉내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개다리 춤은 당대 한국 코미디의 유명한 댄스였죠. 배삼룡 선생님이 얼마나 그 인기가 많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 대낮에 배삼룡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무슨 인질극이 벌어지고 막 그랬어요? 네. 납치극인가? 네, 배삼룡 씨가 최고 스타가 되니까 경쟁 방송사에서 스카웃을 하려고 백지수표를 제시한 적도 있었고요. 이야. 말씀하시는 그 사건은 1973년 을지로 납치 사건입니다. 납치 사건. 배삼룡 씨가 차를 타고 을지로를 가고 있는데 경쟁사 차량 2대가 딱 막아서더니 배삼룡 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에 자기들 차에 싣고 태우고 달아난 거예요. 방송국에서 이 납치를 했다고. 네. 그런데 그때는 김하 경찰이 있을 때입니다. 어. 경찰이 말 타고 있을 때거든요. 자, 차는 앞서 도망가고 뒤는 말 탄 경찰이 쫓아가는 이런 추격전이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겁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정말로 있었던 거죠. 아, 그러네요. 얼마나 야. 인기가 좋았으면 이렇게 대낮에 납치극까지 벌어졌을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배삼룡 선생님에게 갑자기 또 위기가 찾아와요. 네, 배삼룡 씨 사람이 너무 좋아서 후배들한테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반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주변 유혹에 잘 빠져들었다고 해요. 주변 꼬드김에 빠져서 삼룡사화라고 하는 음료 사업에 기억나요. 뛰어들었다가 이게 부도가 납니다. 아하. 네, 그러다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당시 대통령 후보로 김종필 씨를 지지하다가 전두환 세력의 미움을 사면서 방송 정지, 반무대와 극장 등 모든 연예 활동 중단. 이런 처분을 받아요. 연예인에게 활동 정지 처분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미국에서 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고 채권자들이 쫓아올까 봐 1주, 2주일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는 이런 아주 그랬어요.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배삼룡 선생님 당대 최고의 스타였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지냈었네요. 근데 그 뒤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또 다시 복귀를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성품이 착하셨으니까 주변에서 발벗고 나서서 도왔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한 다음에 빚을 갚기 위해서 방송 출연, 지방 공연 정말 발벗고 나서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그런데도 출연료를 한 푼도 손에 쥐어보지 못했다고 해요. 채권자들이 출연료를 전부 압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빚은 다 갚았는데
또 유혹의 손길이 계속됐고 또 몇 번의 사기를 당하고 거기다 지병인 폐렴까지 발병해서 장기간 투병 생활을 하게 됐는데 아유. 제대로 치료비를 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에 나선 후배 개그맨들 덕분에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해요. 네, 마지막까지도 무대를 갈망하면서 떠났다고요? 네, 배삼룡 씨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펜 앞에 서기를 갈망했다고 합니다. 생전 배삼룡 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온 구봉서 씨가 이놈이 죽으면 이젠 나에겐 친구도 동기도 남아있지 않아요 라면서 서글프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아직 우리 기억에 남아있죠. 배삼룡 씨 끝내 2010년 2월 13일 향년 8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눈물 속에 거행된 발인식에는 많은 선후배들이 찾아와 가는 길을 추모했는데요. 자, 온 국민이 살기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에 자기의 아픔은 숨기고 거짓없는 순수한 웃음을 선사했던 최고의 코미디언 배삼룡 씨. 우리는 그의 무대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내일 모레가요. 정월 대보름. 어머나 너무 내일 모레구나. 그렇죠. 빠르죠. 네. 정월 대보름에는요. 대부분 그 한 해를 무탈하게 보내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죠. 부럼도 깨먹고 네. 나물도 먹고 오곡밥도 먹잖아요. 그중에서 많이 먹는 게 바로 나물인데요. 제가 보니까요. 정월 대보름에 가장 많이 준비하는 나물 중에서 베스트 원이 있어요. 바로 시래기입니다. 어머님들이 시래기 준비 많이 하시는데 이 시래기를 가지고 오늘은요. 정월 대보름 시래기 특집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래기 그러면 시래기 나물 볶음만 하잖아요.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는요. 이 시래기를 가지고 차돌과 함께 시래기 차돌 지짐이를 할 건데요. 시래기의 식감과 차돌박이의 아주 고소한 그 지방 맛이 딱 어우러져 가지고요. 네. 정말 맛있어서 아이들도 굉장히 잘 먹는 일품 요리가 탄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시래기 가지고 제가 장조림 하나 만들까 합니다. 장조림 하니까는 고기 들어가는 것 같죠? 네. 아니에요. 멸치 넣을 거예요. 바로 시래기 멸치 장조림인데요. 요거 정말 밥도둑입니다. 시래기에다가 멸치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조림이기 때문에 밥 2그릇은 드셔야 되는데 오늘 정말 제가 비법을 왕창 배출해 드릴 거니까 꼭 채널 고정하시고요.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월 대보름 하면 우리가 맨날 먹던 그 뭐죠? 잡곡밥에다가 평범한 나물고만 먹다가 이렇게 또 시래기로 새로운 요리들을 해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설레입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자, 우선 시래기 먼저 준비를 할게요. 시래기 준비를 하면 보통 이제 예전에 시골에 가면 처마 밑에 이렇게 해서 다 매달아 놓고 요거 말리셨잖아요. 네. 그러면 요걸 이제 또 삶잖아요. 삶을 때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묵나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묵나물, 진채나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묵나물이다 보니까 삶을 때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하루 정도를 물에 푹 불렸다가 그 물을 다시 다 헹궈내고 쌀뜨물 넣고 시래기 푹 담근 다음에 그 시대에만 해도 식소다 같은 거 조금 넣고 삶으셨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그렇게 안 하시고 대부분 쌀뜨물에다가 설탕을 넣으시거나 마늘 한쪽 넣고 삶게 되면 굉장히 잘 벗겨집니다. 껍질까지. 그래서 잘 부드럽게 삶아지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윗부분에 요거를 이렇게 좀 잘라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위서부터 이렇게 껍질을 벗기세요.
물론 요거는 이제 제가 잘 삶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벗겨지지만 안 삶아지잖아요. 그러면 앞만 해도 위에서 해서 안 벗겨지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줄기와 잎 사이 중간 있죠. 네네. 여기를 자꾸 벗기시면 이게 위서부터 아래까지 쭉 잘 벗겨집니다. 아. 한 번에 끝내주죠. 오. 네. 역시. 이렇게 해야지만 어머님들이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아, 시래기 요리 하라고 그러니까는 아, 요거 언제 볶아서 그거를 언제 다 껍질 벗겨서 하냐고 하시는데요. TV 요새 재밌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또 행복한 아침 보면서 이렇게 벗기시면 금방 다 벗겨집니다. 제가 지금 벌써 요게 반 이상은 벗겼네요. 네.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저걸 저렇게 벗겨서 쓰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냥 네. 돼 있는 거 편하게 먹기만 했지. 맞아요. 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런 거 만드시면 노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몰랐네. 용돈도 좀 드려야 돼요. 맞네요. 아, 그걸 혜연 씨, 놓쳤네요, 제가. 좀 아. 드리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래기를 껍질까지 이제 다 벗겨냈으면 네. 물론 요새는 시판하는 시래기 삶아진 거 사면 껍질을 안 벗겨도 될 정도로 그렇게 부들부들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어머님들이 요 시래기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살짝 삶아진 거, 살짝 데쳐진 거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껍질 벗겨서 야. 쓰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껍질을 다 벗겼으면은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좀 썰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차돌박이와 같이 준비를 하는 지짐이기 때문에 요거는 센치가 보통 한 5에서 6cm 정도 이렇게 썰어줍니다. 중간중간에 긴 거는 또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이만큼 더 준비를 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좀 썰을 거예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만. 네. 이렇게 썰어주세요. 껍질 안 벗기면 질기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또 안 벗기고 그냥 쓰시는 시래기들이 또 나오기도 해요. 삶은 시래기가. 근데 대부분 이렇게 조금 껍질을 벗겨야 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고 그다음에 같이 어우러지는 재료에 간이 잘 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어디서 자꾸 이렇게 소리가 나나 그랬더니 여기서 소리가 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볼에다가 시래기를 담아주세요. 이렇게 담아주세요. 네. 이렇게 담고 요거를 이제 밑간을 해야 되는데요. 왜 밑간을 하게 되냐 하면 이 시래기와 차돌박이가 익는 속도가 좀 달라요. 차돌박이는 요거는 양념만 조금 해서 익히면 금방 익잖아요. 네. 근데 시래기 같은 경우에는 한참 폭 익혀야지 간이 배이기 때문에 요 간 맞춤을 미리 해놔야 요게 이렇게 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 맞춤을 미리 합니다. 일단 진간장 넣으시고요. 그리고 국간장 넣고요. 아, 역시 섞어서 쓰는. 섞어서 같이 쓰네. 그리고 다진 마늘 조금 넣고요. 그리고 요게 뭐냐면 매실청이에요. 제가 왜 매실청을 넣냐면 이따가 고기 요리를 할 건데 고기 요리에는 특별하게 물엿 조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매실청으로 요 시래기를 조금 조물조물 묻혀서 단맛이 조금 올라오게 하면 훨씬 더 시래기가 뭐랄까요, 나른하게 양념이 좀 잘 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냄비에다가 요 시래기를 먼저 이렇게 좀 깔아주세요. 밑간한 시래기를 네. 이렇게 골고루 깔아주세요. 약간 그 밑에 야채 깔듯이 이렇게 쫙. 네, 이렇게 네. 깔아주세요. 깔고 그 위에다가는 뭘 하냐면 바로 차돌박이. 요거는 양념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 따로 뭐 양념 밑간을 안 하고 그냥 네. 그 위에다가. 네, 선생님 이렇게 그 올려주세요. 차돌 때깔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요거는 일품 요리로도 아주 좋지만 손님이 혹시 오시면 손님 접대에도 아주 좋으니까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보기도 이렇게. 이쁘네요. 와, 너무 이쁘다. 이쁘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잘 준비가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장을 해야 되는데 양념장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게 양파예요. 네. 양파를 반 개 정도만 곱게 채 썰어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쫙 깔아주세요. 야.
차곡차곡 쌓아주면 되는데 진짜 일품 요리예요. 자, 이렇게 깔아주세요. 이것만 해도 이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양념장을 좀 해야 돼요. 어떤 양념장을 하냐면, 요거에다가 그냥 양념만 끼얹어서 지짐이를 하게 되면 밑에가 좀 타겠지요. 네. 아무래도 수분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뭘 하느냐? 바로 쌀뜨물을 넣습니다. 쌀뜨물 오랜만에 나오네요. 네, 쌀뜨물. 쌀뜨물을 넣어요. 쌀뜨물을 넣고 여기에다가 진간장만 넣습니다. 진간장 4큰술. 네. 그다음에 이게 맛술이에요. 아무래도 여기 차돌박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고춧가루를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다진 마늘을 좀 넣어주세요. 아, 마늘은 아까도 살짝 들어가고. 네, 지금도 이제는 차돌박이 들어가고요. 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게 물엿, 아까 제가 조금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네. 물엿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차돌박이에 연육이 돼서 훨씬 더 차돌박이가 연하게 부들부들하게 지짐이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뭐냐, 바로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을 같이 넣어주세요. 맛있겠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거 좋아하시죠, 예인 씨? 아유, 너무 좋죠. 네.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렇게 끼얹어요. 위에다가. 야. 자, 아, 이렇게 뭐. 끼얹어 줍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서 제가 늘 잘하는 퀴즈가 한 번 있죠. 알 장혜인 것 씨. 같아요. 장혜인 씨 또 맞추나요? 뭐죠? 혹시 닫고 혹은 열고 뚜껑 문제인가요, 선생님? 맞아요? 저랑 너무 오래 일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뚜껑을 막 닫으려고 보니까 차돌박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끓어오르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끓어오르면 이제 뚜껑을 닫아서 센 불에서 딱 5분. 약한 불에서 20분을 지져줍니다. 이 지져준다는 얘기는 안쪽에 국물이 잘박하게 있기 때문에 시래기가 그 국물에 의해서 또 양념을 했기 때문에 잘 배합이 되면서 골고루 익혀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익히는 열에 의해서 차돌박이는 저절로 익겠죠. 그럼 차돌박이 위에 있는 양파의 단맛이 쭉 밑으로 내려오고 차돌박이가 굉장히 부드럽게 익혀지면서 차돌박이의 맛이 아래로 내려가고 시래기에서는 양념이 올라되면서 위로 올라오고 그러면 훨씬 더 궁합이 잘 맞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우리는 이제 뭘 하냐 하면 차돌박이를 제가 약한 불에서 20분을 지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생방송 중이잖아요. 네. 지짐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밑에 옆에 이렇게 지짐이를 미리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보세요. 아래쪽에 국물이 조금 있고 위쪽에 차돌박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이게 지금 딱 20분을 지져 놓은 거예요. 네. 이야. 그랬으면 차돌박이하고 시래기가 이렇게 궁하게 잘 맞춰서 이렇게 익혀졌어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대파, 송송송송 썬 거 이렇게 뿌려서 그건 다 씻고 나서 뿌리는 그렇죠? 네.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아, 지금 바로 끓이는 막 아. 끓이고 있는 중간에 아. 이렇게 다 됐으면 20분이 다 끝났으면 대파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약간의 빨간 빛이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홍고추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야. 그리고 이제 고소한 맛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고소한 맛은 뭘로 하느냐? 깻가루로 합니다. 깻가루. 깻가루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아, 손님들 집에 오면 저대로 그냥 나 내도 보면 일단 눈으로 봐도 어. 너무 이쁘잖아요. 정성도 요거를 보이고 막. 전골 냄비에다가 해가지고 그렇죠. 맛깔스럽게 해서 손님상에 내놓으면 손님들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글보글 끓잖아요. 네. 보글보글 끓을 때 사실 이 국물의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 지짐이는 국물이 다 안으로 스며 들어갔어요. 자, 그랬으면 모자라는 간은 뭘로 맞추느냐? 안 맞춰요. 왜냐하면 아까도 양념을 했고 네. 밑간도 네. 했잖아요. 그다음에 양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춰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야. 오. 내기 한번 해볼까요? 맞는지 와. 안 맞는지? 자, 그랬으면 이제 보글보글 이렇게 다 끓고 있으니까 한번 제가 국자에 떠볼게요. 네. 아유, 기대됩니다. 오늘 또 날이 좀 추워졌잖아요. 눈이 차에 엄청 쌓여 있었어요. 아우, 저렇게 따뜻하게 네. 해서 먹으면 너무 좋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밥을 조금 그득하게 드렸을 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거가 밥도둑 반찬들이에요. 그렇기 아. 때문에 처음에 이 시래기 반찬을 너무 많이 밥이랑 같이 해서 잡수시면 나중에 시래기 장조림에 밥을 비빌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유념을 하셔서 이렇게 밥을 좀 섞어서 아껴 먹어라. 잡수시면 돼요. 아, 오늘 좀 조절해야겠네요, 양을. 장혜인 씨가 딱 두 숟가락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예. 큰일 났네. 아.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근데 지금 살짝 그 향이 이렇게 싹 넘어왔는데 그렇죠. 제가 상상한 향이 아니라서 더 기대가 돼요. 자, 시래기 밑에다가 좀 깔고 이렇게 요즘엔 또 시래기 전문점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많죠. 네. 뭐 시래기, 잘 굴이랑 되더라고. 지짐이. 아마 요거 나가고 나면 시래기 네. 전문점에서 행복한 아침으로 전화 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좀 쓰면 안 되겠느냐. 아니 우리가 레시피가 나가니까 네. 그거 보고 또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뭔가 나을 것 같죠. 네. 그렇죠. 기대됩니다. 한번. 아, 고맙습니다. 오, 향이 일단 좋다. 향이. 자,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되겠어요. 맛을 또 봐야죠. 근데 이 향을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딱 떠오르는 향이 맛이 아니에요. 없어요? 너무 근데 맛있는 향이라서. 잘 어울린다. 어떠세요? 와, 표현 좀 해봐요. 그냥 딱 이거는- 먹자마자 웃음이 번지는 맛. 와, 권하고 싶은 맛이에요. 이게 전혀 뭐 짜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고 저는 뭐 양념을 따로 찍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간이 딱 진짜 맞네요, 밥도둑. 진짜로. 네. 와, 약간 이 고소한 차돌박이랑 달큰한 밑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래기가 입에서 탁 어우러지면서 이게 고기에도 간이 돼 와. 있고 시래기에도 간이 돼 있으니까 맛이 착착 씹을 때마다 감기네. 아니 근데 시래기하고 차돌하고 이렇게 잘 어울렸나? 야 진짜 워낙 시래기하고요, 소고기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서요. 그래요. 옛날부터 시래기는 차돌량지 가지고 같이 볶아 드시기도 했고요. 맛있네, 이거. 아니면 그 차돌량지 가지고 우리 쭉쭉 찢어서 육개장 만들죠. 그럴 때 시래기 듬뿍 넣고 같이 드시기도 했습니다. 와 이게 선생님이 켜켜이 쌓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위에서는 차돌박이, 네. 아래서는 시래기 이게 어우러진 맛이 어우러지고. 나요. 그렇죠. 엄청나게 어우러진 맛이 굉장히 좋죠. 시래기 약간 그 차돌 육즙도 살짝 내려와서 맛이 같이 엉켰어. 네, 맛있어. 오늘 그 시래기가 참 부드럽네요. 그렇죠. 엄청 부드럽죠. 네. 제가 껍질을 다 벗겼기 때문에 그렇게 부드러운 맛이 나옵니다. 자, 어머님들도 이렇게 껍질을 잘 삶은 다음에 껍질만 벗겨주면 굉장히 맛있는 시래기가 나오는데요. 그 시래기 삶으실 때도 쌀뜨물에 또 설탕 약간 넣고 마늘 또는 생강 조금 넣고 삶다가 다 삶아지면 불을 끄고 그대로 뜸을 들여야 돼요. 어느 정도? 한 40분 정도. 그래야 그 물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퍼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껍질 벗기시면 아주 제대로 된 시래기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준비를 할까요? 자, 우리 막 기다리고 있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시래기 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으면 이번에는 껍질 다 벗긴 거 가지고 우리는 뭘 할 거냐? 바로 쫑쫑쫑 썰어야 돼요. 왜 쫑쫑쫑 써냐 하면 이 시래기를 가지고 제가 장조림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장조림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잘게 잘게 썰어줘야지만 숟가락 안에 딱 들어가서 비벼 먹기에 좋겠죠. 그래서 보통은 한 1cm에서 한 2cm 정도 이렇게 썰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멸치 장조림이라 또 기대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멸치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마른 팬에 볶아야 되는데 어떻게 볶느냐? 요 멸치 마른 팬을 아주 뭉근하게 잘 달구고 난 다음에 멸치를 넣고 약한 불에서 2분간 볶아내시면 멸치가 이렇게 바스러질 정도로 굉장히 맛있게 볶아집니다. 요거 그냥 잡수셔도 아주 좋은데요. 요거 가지고 장조림을 하니까 아무래도 시래기가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멸치뿐만 아니라 나는 그러면 멸치 말고 우리 집은 단새우가 많은데 단새우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단새우도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고요. 아, 우리 집엔 단새우는 없고 보리새우 있는데 보리새우 안 될까요? 보리새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집에 잔멸치가 없어요. 이런 멸치 없고 마트에 가려니까 조금 그렇고 집에 냉동실에 문 여니까 약간 굵은 멸치가 있었어요. 그런 굵은 멸치는 내장 바르고 그다음에 대가리 뗀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볶아주세요. 네. 그리고 도마에 올려서 칼로 잘게 다져요. 그래서 약간 잘게 해서 쓰시면 훨씬 더 맛있게 멸치로 만든 시래기 장조림을 드실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저는 이렇게 멸치도 볶았고 큰 팬에다가 집어넣어요. 멸치도 볶았고 그다음에 시래기도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어요. 다 썰어놨어요. 밑간하신 건 아니죠, 선생님? 네, 지금 밑간을 안 했어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거를 그냥 볶지 마시고 어디에 볶냐 하면요. 요게 지금 양파예요. 시래기하고 요 멸치하고 요 양파가 어우러지면 훨씬 더 단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양파까지 같이 넣습니다. 같이 넣고 맞아, 양파 살짝 익어지면 단맛 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를 불을 좀 켜줘요. 근데 불만 켜고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이걸 한번 볶아줘야 되기 때문에 뭘로 볶느냐? 식용유를 한번 둘러주세요. 한 큰술 정도만 이렇게 좀 볶아요. 평소에 장혜진 씨 시래기 좋아했었어요? 아, 저 좋아했죠. 어. 시래기 국도 좋아하고 반찬으로 나와도 좋아하고. 의외로 요새 젊은 분들이요 시래기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네, 요게 시래기 몸에 전문점에 좋다는 젊은 거.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예. 이게 비타민, 종합 비타민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비타민이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시래기가 이게 또. 비타민 D가 많죠. 비타민 D가 많기 때문에 지금쯤 겨울에 먹는 시래기는 정말 보약이에요. 와. 왜냐하면 볕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는 볕에서 많이 우리가 예. 생성을 하는데 그래서 시래기 많이 잡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래기를 이렇게 많이 볶아줬어요. 말려 먹는 식품들이 비타민 D가 많은가 예. 봐요. 햇빛 많이 저도 그렇게 받으니까. 들었었어요. 예. 여기에다가 집에 말려놓은 표고버섯 많은데 표고버섯 좀 넣으면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표고버섯 넣으셔도 되는데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다가 담가서 그 물로 양념장을 만들면 훨씬 더 맛있겠죠. 그리고 불려놓은 표고버섯은 다져서 같이 넣으시면 돼요. 야. 감칠맛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 이렇게 지금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을 합니다. 어떤 양념을 하느냐? 일단 국간장 먼저 둘러주고요. 와, 소리. 맛있는 소리. 진간장 인간적 둘러줍니다. 또 같이 들어가네. 왜냐하면 장조림이기 때문에 간장 양이 있어요. 그리고 다진 마늘하고요. 여기에다가 맛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다진 생강을 좀 넣어주세요. 같이 볶아요. 이런 뭐 멸치에 살짝 비릴 수 있는 향을 다 잡아주는 거 완전히 같아요. 다 잡아주죠. 그랬으면 간장을 저렇게 국간장도 넣고 진간장도 넣는데 혹시 짜지 않을까 하시는데요. 지금 천연의 단맛인 양파에서 단맛이 우러나고요. 여기에다가 물엿을 조금 넣습니다. 아무래도 장조림이니까 네. 물엿을 넣고 그리고 아까 멸치 넣었었죠. 네. 그래서 멸치의 비린 맛을 이제 완전하게 없애기 위해서 맛술? 맛술도 좀 넣어주세요. 자, 근데 이렇게 볶다 보니까 장조림이면 우리가 멸치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완전히 무르게 팍 익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바로 다시마 우린물을 집어넣습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마 우린물까지 오늘 다 나오네요. 네. 그러면 감칠맛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익혀줘요. 익혀주는데 색깔을 보면 약간 밋밋한 색깔이잖아요. 네. 그럼 색깔을 좀 넣어주는 게 좋겠지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아이들이 있으면 청피망을 넣지만 아이들이 없고 그냥 어른 반찬이다 그러면 청양고추 넣으시면 청양고추 되고요. 다행이네요. 다진 청양고추, 그다음에 붉은 고추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쪽파도 송송송송 썬 것을 듬뿍 넣어주세요. 어머나. 듬뿍. 듬뿍. 네, 듬뿍. 얘를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나 볶아야 될까요? 요거는요, 장조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국물이 살짝 없어질 때까지 볶으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볶는 거는 한 10분 정도 볶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끓이면서 요게 국물이 거의 없어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물이 거의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옆에 보세요. 어때요? 나른하게 국물이 없어지고 있죠. 보세요. 확실히 좀 네, 그쵸? 딱 국물 요게 많이. 장조림이에요. 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넣느냐 하면은요, 바로 요거 넣습니다. 고소하라고 들기름 넣고요. 들기름, 참기름 아니고 들기름. 네, 들기름 넣고요. 물론 참기름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뭘까요? 들깨가루예요. 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남았어요. 바로 들깨가루예요. 아까는 통들깨고 지금은 통들깨고. 들깨가루예요. 아. 그 시래기랑 저는 그 들깨가루가 안 그래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어울리죠. 네, 네. 요게 궁합이 아주 생각을 최고죠. 했었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통들깨와 들깨가루까지 넣었으면 들깨가루 때문에 훨씬 더 국물이 딘디해지죠. 네. 약간 걸쭉해지죠. 자, 그랬으면 요거를 그냥 밥에다가만 비벼 먹을까요? 뭐에다 해 먹을까요? 밥에서 비벼도 맛있을 것 같고. 저는 소면? 소면도 괜찮고요. 소면도 비빔 소면도 괜찮아요. 요거 두부 잘라가지고요. 두부 위에다가 요거를 국물찌에 얹습니다. 그리고 맛있겠다. 살짝 졸여 드시면 훨씬 더 맛있고요. 지금 감자가 많이 있을 텐데요. 감자 얇게 슬라이스해서 요거 켜켜로 놓고 졸여 드시면 그것도 아주 맛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잘 쓰는 우엉이나 연근 있죠. 예. 연근도 요 양념장에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맛있고요. 아, 나는 된장이 좀 먹고 싶은데 된장은 안 될까요? 요거 한 컵 정도 뚝배기에다 넣고 된장 풀어서 같이 드시면 그것도 아주 맛있습니다. 그거 자, 이제 다 됐어요. 네. 식 한번 해볼까요? 아우, 지금 밥을 아껴 먹느라고. 혼났어요. 반으로 천천히 배분했어. 먹느라고. 정말 많이 자, 요거 드셨네. 가져가 주세요. 시간 없는데 밥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끝나고 먹으면 되죠, 뭐. 자, 요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네. 아주 맛있게 지금 8시 드실 수가 있습니다. 36분인데요. 야,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 야, 이 들깨향 너무 좋다. 이거는 시래기 향이 많이 올라오네요. 야, 이거 밥에 딱 올려서 먹으면 대격인데요. 그렇죠. 밥이랑 비비니까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이름하야 시래기 이름하야. 멸치 장조림입니다.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선생님, 이거 진짜 밥도둑이에요. 네, 딱 완전 저게 그냥 밥도둑이죠. 먹자마자 밥 한 공기 딱 먹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한 공기 먹으면 조금 섭섭하고요. 두 두 공기 공기? 정도는 먹어야 좋습니다. 야, 이거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네. 이거는 어울리네. 확실하게 네, 아주 잘 어울립니다. 지금 배부름에 시래기 많이 좀 남겨놓으실 텐데요. 그때 요 두 가지 요리 하시면 정말 아주 안성맞춤으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나 시래기 안 먹어, 멸치 안 먹어 이랬다가도 네, 한 입만 먹어봐라고 하면 요거는 그쵸. 먹을 것 같은데요? 엄청 잘 먹을 먹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딱 먹자마자 느낌이 와요. 네. 야, 너무 맛있고 더 먹어야 되는데 이제 끝내라고 하네요. 네. 선생님, 다음 주 준비된 거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요, 이제 묵은 김치가 살짝 실증 날 때지요. 우리가 햇김치로 여러분들 식탁을 정말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국에 눈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대설특보가 내려진 중부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은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에서도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입니다. 강원 산간에 최대 30cm, 동해안에도 많게는 15cm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1에서 5cm 정도입니다. 오늘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내리는 눈비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짧아진 상태고요. 빙판길 때문에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시간 여유 넉넉히 두고 이동하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어제보다 낮아집니다. 한낮에도 서울 4도 등 대부분 지역이 5도를 밑돌겠고요. 비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낮아서 더 춥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영동에, 주말에는 전남과 제주에 눈비가 이어집니다. 오락가락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눈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운전할 때 좀 위험하겠다 싶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왔거든요. 뭐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오늘도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